저는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뜹니다. 알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30년 넘게 주방에서 살아오니 이제는 습관처럼 자리 잡은 겁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하고 거리는 고요합니다. 간간이 지나가는 청소차 소리만이 이른 새벽을 알릴 뿐이죠. 저는 두꺼운 앞치마를 둘러매고 식당 주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밀려듭니다. 장독에서 막 퍼낸 간장, 갓 씻은 채소의 풋내, 가스레인지 불 켜지는 소리. 이 모든 게 제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신호입니다. 칼을 잡고 무 한 박스를 자르며 도마 소리를 듣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사람들은 라디오를 켜놓고 일한다지만 저는 주방의 소리가 더 음악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출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 손이 붓을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젊은 시절 저는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가난했고 결국 붓 대신 칼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만들어 왔지만 마음 한쪽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올릴 반찬 위에 저는 작은 장식을 곧잘 얹습니다. 오늘은 국화 모양으로 물을 깎았습니다. 동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은희 씨 손은 꼭 미술하는 사람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오래 하다 보니 손이 익은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제 안의 오래된 꿈을 건드리니까요. 며칠 전엔 단골 손님 정도연이 제가 만든 장식을 오래 바라보더군요. 그 시선에는 단순한 감탄 이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상을 서둘러 치웠습니다.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거든요. 하루의 일은 늘 비슷합니다. 채소를 다듬고 국을 끓이고 밥을 짓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부쩍 붓을 잡고 싶다는 충동이 자꾸 고개를 듭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조카 지수가 두고 간 색연필을 가만히 꺼내봅니다. 손끝이 근질거리지만 끝내 도화지는 펼치지 못한 채 다시 뚜껑을 덮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는 실패한 화가일까? 아니면 음식을 통해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매일 저를 따라다닙니다. 평범한 하루 같아도 제 안에서는 다른 세계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는 늘 하던 대로 손님상에 음식을 내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놓인 반찬 위에 작은 꽃 장식을 얹어두었죠. 그때 정식 코스로 자주 오는 단골 손님 정도연이 제 앞에서 그 장식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무심한 듯 서둘러 접시를 치우려 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들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작품 같군요. 순간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보통 손님들은 예쁘다 한마디 하고 말지 작품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거든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냥 오래 하다 보니 손이 익은 것뿐이에요. 하지만 제 속은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제 안의 오래된 꿈을 들춰낸 것만 같았습니다. 정도연은 식사 내내 상위를 유심히 살피더군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손님의 호기심이라기보다 마치 제 안에서 무언가를 알아채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날따라 서둘러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도연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작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칼을 쥔 제 손이 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물을 썰며 생선을 다듬으며 자꾸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손님을 위한 장식일 뿐일까? 며칠 뒤 도연이 다시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식사 후에 그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우리 미술관에 와보시겠습니까? 아마 흥미로우실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단지 주방에서 일하는 조리사일 뿐인데 미술관이라니요. 하지만 도연의 진지한 눈빛에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술관이라니 제겐 너무 먼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은 설레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은 줄 알았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도현이라는 사람이 왜 하필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단순한 호의일까? 아니면 정말 내 안에 무언가를 본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정도현의 초대를 받아 그의 미술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많이 망설였습니다. 제 신분이 그저 평범한 조리사일 뿐인데 미술관 같은 곳은 저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끌었습니다. 그날따라 발걸음이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미술관은 도심 외곽에 자리한 큰 건물이었고 마당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특유의 물감 냄새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래전 작업실에서 맡아본 적 있는 그 냄새가 낯설지 않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저를 이곳저곳 안내해 주었습니다. 전시실에는 여러 작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저는 그림보다도 도연의 눈길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는 제가 무엇을 보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저를 한쪽 별채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방들과 달리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문고리에는 먼지가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멈춰 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방은 절대 열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묘한 궁금증이 피어올랐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나오는 기름 냄새와 빛바랜 천의 그림자가 저를 자꾸 끌어당겼습니다. 순간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문고리를 향하려 했지만 재빨리 손을 거두었습니다. 여긴 왜 닫혀 있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기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손 떼고 싶지 않은 기억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그 문이 자꾸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도연의 표정과 화실의 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닫혀있는 문, 절대 열지 말라는 경고, 그리고 제 안에서 솟구치는 이상한 충동. 마치 제 운명이 그 안에 숨어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신경 쓰지 말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물을 국화처럼 깎던 손끝이 그 문을 열고 붓을 잡는 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하루가 흘러갔지만 제 안에서는 조용한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현과 그의 아내 정미라가 해외 출장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식당 일이 일찍 끝나 마음이 한결 가벼웠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며칠 전 도연이 보여준 별채, 그 닫힌 화실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절대 열지 말라는 그의 말이 오히려 저를 더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술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왜 거기까지 향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걷다 보니 결국 그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손끝은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마치 젊은 시절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잠깐 들어가 보기만 하자.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낡은 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기름 냄새와 먼지가 한꺼번에 밀려 나왔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단정했습니다. 오래된 캔버스와 물감, 마른 붓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 순간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붓을 보는 순간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손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붓을 들자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친구를 만난 것 같았죠. 팔과 손목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팔은 떨림 없이 매끄럽게 움직였고 물감은 종일 기다린 듯 제 손끝에서 꽃잎이 되어 흩날렸습니다. 하얀 캔버스 위에 국화가 피어났습니다. 제가 늘 물을 깎으며 마음속으로 그려오던 모습이었죠. 붓끝으로 꽃잎을 한 겹, 두 겹, 세 겹 쌓아 올릴 때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묘한 울림이 올라왔습니다. 손끝이 살아있다는 확신, 지금 이 순간이 제 진짜 자리라는 감각이 밀려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림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는데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꿈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뺨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걸 깨닫고서야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방 안은 적막했고 붓질 소리와 제 호흡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사람처럼 캔버스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보면 어떡하지? 저는 붓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벅찬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 제 안에 갇혀있던 또 다른 삶을 꺼내어 본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틈만 나면 화실에 들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칼과 냄비를 다루고 밤에는 몰래 화실로 향해 붓을 잡았죠. 두 세계가 전혀 다르면서도 묘하게 이어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칼끝으로 물을 얇게 점일 때와 붓끝으로 선을 그릴 때 그 감각은 닮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제 마음을 대신해 움직여주는 듯 했지요. 하지만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도연의 경고가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절대 열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문을 열어젖힌 제 행동이 언제 들통날지 몰라 가슴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결국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국화를 그리고 있던 어느 늦은 저녁,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도연이 들어섰습니다. 순간 손에 쥔 붓이 바닥에 떨어졌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걸린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람과 의심, 그리고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그림, 당신이 그린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고하신 줄 알면서도 그냥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등이 땀으로 젖어 차가워졌죠. 도연은 다시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놀랍게도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을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필끝이 낯설지 않군요. 이 필치는. 저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순간
그의 눈에 번쩍 스친 어떤 확신 같은 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그 빛 속에서 제 과거의 조각을 본 듯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당신, 그림을 배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뿐입니다. 제 대답에 도연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앞까지 다가와 떨어진 붓을 주워들더니 제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계속 그려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멈추지 마시오.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죄책감에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는 제 안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붓을 다시 잡은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힘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어쩌면 제 운명의 문이 열려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도연은 그날 이후 저를 더 이상 화실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종 제 옆에 앉아 그림을 지켜보거나 간단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가 왜 이렇게 태도를 바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도연은 제게 오래된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바른 봉투였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기록입니다. 보십시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치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흑백 속에서 젊은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의 얼굴은 어린 시절 제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안과 피로 이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내 작은 누이였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고아원에서 자라며 부모에 대한 흔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어릴 적부터 그림만큼은 손에 익었는데 그것이 피 속에 새겨진 재능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당신은 내 조카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집안과 등을 지고 떠났죠. 그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소식이 끊겼는데 결국 홀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들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야 제 안에서 설명되지 않던 공허함의 이유가 드러난 듯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느꼈던 이방인의 감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불안, 그리고 손끝에 스며든 그림의 감각까지 모두 혈연의 흔적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린 국화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꽃은 내 누이가 즐겨 그리던 꽃입니다. 피는 숨길 수 없는 법이죠. 저는 붓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고아원 마룻바닥에서 홀로 그림을 그리던 제 모습과 지금 눈앞에 놓인 진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은 당신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 집안의 역사를 잇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은 축복 같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평범하게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제 안에 깃든 피와 재능, 그리고 잃어버린 혈연이 이제 제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혈연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
제 일상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칼을 잡을 때마다 마치 그림을 그리는 듯한 착각이 찾아왔습니다. 손끝이 기억하는 건 음식의 모양이 아니라 붓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범한 조리사로 살아왔고, 그림은 감히 꿈꿀 수 없는 세계라 여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의 아내 정미라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군요. 당신이 화실에 드나든다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미라는 한 발 다가서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 집안은 단순한 미술관이 아니라 명예와 재산이 얽힌 곳입니다.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 우리를 흔든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연이 보여준 따뜻한 시선과는 정반대로 그녀는 경계와 두려움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낯설고 어색하게 보였습니다. 조리사로서 묻혀 살던 지난날과 피 속에 새겨진 재능을 알게 된 지금의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제 모습은 어쩐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제게 개인 작업을 이어가라며 새로운 캔버스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앞에서 손을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미라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그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 손을 묶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마룻바닥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던 제 모습. 그때 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림은 단순히 재능이 아니라 제 숨결이자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붓을 다시 들어 올리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그 진실이 요구하는 대가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말입니다. 붓끝이 캔버스를 스치는 순간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숨겨진 혈연도 주위의 시선도 결국 제 삶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만 그 선택의 무게는 오롯이 제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결국 제 그림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조리사로 살아온 제가 화가라는 이름을 달고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무엇보다 정미라의 눈빛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연은 단호했습니다. 이 재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피는 결국 흐르는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작은 전시회는 미술관 한쪽 별실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개막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전시실에 들어섰습니다. 제 그림들이 액자에 걸려 벽을 채우고 있는 광경은 숨이 막힐 만큼 낯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이 캔버스 옆에 붙은 걸 보는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낡은 크레파스로 벽에 끄적이던 아이가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손님들이 하나둘 그림 앞에 서서 속삭이듯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어떤 이는 국화를 오래 바라보다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림은 제 안의 상처이자 동시에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리는 언어라는 걸요. 그러나 정미라는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이 얻는 명예만큼 감당해야 할 시선도 많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그녀의 말은 위협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경고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내 누이의 아들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군요.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실감이었습니다. 전시가 끝난 뒤 빈 전시실에 홀로 남아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캔버스 위의 국화는 환히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당신의 길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며 알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제 어깨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이 곁에 와 있는 것 같았죠. 전시실을 나서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제 삶은 더 이상 식당의 칼과 냄비에 갇혀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림이 제 운명이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저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아직 백세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